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등 서울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신규 주택 분양가가 10% 정도 낮아질 것이란 전망인데 과연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따져봅니다. 국방정보본부장이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건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삿대질을 해 논란을 빚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 예결위에 출석했지만 한국당 위원들이 보이콧하면서 파행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을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조사가 이뤄졌던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기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재 소장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층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군 병력을 약 8만여 명 줄여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 인원도 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교대, 사범대 정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마지막 처방으로 불리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구 등에서 모두 27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분양가가 5에서 10% 정도 낮아질 거란 전망인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임유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의 80% 이상은 강남 4구입니다. 강남구는 그린벨트 지역을 뺀 대부분입니다. 송파구에선 잠실, 문정동 등 8개 동이 포함됐고 서초구와 강동구는 각각 4개와 2개 동씩입니다. 그 외 이른바 마용성에서는 총 4개 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동이 지정됐습니다.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모레 바로 시행됩니다. 다만 관리 처분을 이미 받은 재개발 재건축엔 내년 4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를 받을 때보다도 분양가가 5에서 10%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집값 상승률이 높고 재건축 단지가 많은 과천과 서울 동작구 등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비지정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옵니다. 저금리 부동자금이 팽배해 있고 서울에는 대기 수요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안정효과를 기대하긴 제한적이라고. 국토부는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풍선 효과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부 사업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자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로또 분양 열풍이 다시 불 수도 있고 사업 연기가 속출하면서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당장의 시장 분위기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 재개발로 꼽히는 서울 한남 3구역입니다. 한 건설사가 상한제 미적용 시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 분양가를 제시하기도 했던 곳. 하지만 상한제 적용으로 그 절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포와 잠실 등 일부 지역에선 조합원이 일반 분양 당첨자보다 돈을 더 내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해당 지역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규제가 폐지될 때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미루며 정부와 시간 싸움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분상제는 폐지될 거로 봐요. 저희가 이제 관천하고 들어가는 시점까지가 아직도 한 3,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 경우 공급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이른바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 대기 수요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집값과 전세값이 더 불안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당첨자에게만 과도한 시세 차익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에
정부는 전매 제한을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런저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집값이 안정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어떨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동원 기자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집값이나 분양가가 많이 오른 지역을 골라서 딱 집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그 이른바 핀셋 적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은 줄고 주변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지정한 동들이요, 워낙 이 고분양가가 만성화된 지역이라서 예. 자, 이 정부 대책대로 얼마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린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단기적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분양가가 싸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을 받게 되는 사람들만 좋은 거죠. 자, 문제는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주변 시세입니다. 분양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주변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요. 자,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해당 분양의 쏠림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로또 청약 논란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건설사의 이익을 줄이는 것인 만큼 해당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기자의 얘기는 건설사들이 이 분양가로는 재건축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분양가 상한제하는 이유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신규 물량이 안 들어오면요, 이 기존 아파트 값도 오르게 되겠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7월 이후의 집값 동향을 보면요, 자, 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8주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건설사의 공급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 불안감이 작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요, 거의 2달에 한 번씩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출을 규제하고 또 세금을 늘리고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이 대부분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들이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꼽혔던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 이후에도 이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투기를 막겠다던 8.2 대책은요, 대출 없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자산가들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사실 역사가 오래된 거잖아요. 예. 과거에 시행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실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시작한 건요, 이 박정희 정부 때였습니다. 1977년 당시 중동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시행 초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지만 이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대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후에 외환위기 때 잠시 사라졌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적용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2008년 서울의 집값은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가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단독 보도로 뉴스9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심상치 않습니다. 태평양의 전략자산 유지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걸 포함해 미국은 총 47억 달러, 연간 5조 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는 우리가 요구액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주한 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동시에 방한 중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업무 담당 3인방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와 마크 네퍼 한일 담당 부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가 오늘 하루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를 방문하며 방위비 인상을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어제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이 이제 시혜자가 됐다면서 그에 걸맞는 공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ollowing the war, the U.S. was a donor and Korea was obviously a recipient of U.S. aid, and now Korea is a
a strong contributor. 미국은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 원 안팎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엔 한국 방어를 위해 투입되는 괌, 하와이 지역의 전략자산 유지비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드하트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6천 명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분담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요구를 막아낼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우리가 자신들과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미국이 전방위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간을 두고 협상하겠다는 전략 외에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 국무부의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는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만나서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장은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고, 면담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에 분명히 통보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가 청와대에서 김현종 2차장과 만났습니다.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면담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오후에 국방부를 방문하며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ou talked about dysomnia earlier today. We had fantastic discussions today.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평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하게 우려해왔고 번복을 압박해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결정을 번복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실제로 번복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되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발사할 능력이 없다는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얼마 전 발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던 군 당국자도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라는 것이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단지 쏘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어서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부 내 설명이 꼬이고 엉키고 하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ICBM은 현재 그 테일로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테일로서 발사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북한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과 배치됐고 저희가 볼 때는 ICBM은 테일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청와대가 북한의 ICBM 기술력에 대해 군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오늘 열린 비공개 국감에서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ICBM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아직 한 번도 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군은 김 본부장의 한 달 전 발언은 기술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동식 발사 능력을 인정했던 국정원과 군이 뒤늦게 청와대 기류에 맞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당초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쏠 수 없다는 정 실장의 발언은 동창리 시설이 파괴되면 ICBM을 쏠 수 없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내려 바닥에서 쐈다는 해명은 동창리 발사장이 아니더라도 ICBM을 얼마든지 쏠 수 있다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다는 지적입니다. 동창리 발사장이 폐쇄됐다고 해서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문제와 중진 물갈이 주장으로 당이 시끄러워진 상황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통합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탄핵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입장이고 우리 공화당은 탄핵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자유우파의 모든 뜻 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통합을 위해선 한국당 간판을 꼭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간판은 어떻게 하실 거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낮추는 이런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로 나가자며 탄핵 논쟁은 접어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최근 탄핵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혁 보수를 보수 재건의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탄핵 세력과는 합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당내 사정도 복잡합니다. 유민봉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중진 용퇴 주장에 힘을 실었고 김문수 전 지사는 3선 이상은 모두 불출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좀 의견을 모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좀 본인은 또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초선 의원 26명이 참석 예정인 중진 퇴진 모임이 열립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질의에 끼어들어 반말과 삿대질로 항의를 해서 물의를 빚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 뒤에 오히려 야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는 결국 파행했습니다. 야당은 강 수석을 파면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주장이어서 이번 예산국회는 강기정 국회가 될 전망이어서 포커스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난 1일 국정감사 태도에 항의하며 국회를 보이콧했습니다. 강 수석은 일단 사과했지만 정의용 실장과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와의 그 발언 속에서 된 얘기에 불쑥지가 끼어든 건 100번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또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이야기를 또 한편으로는 접수해 주시는 것도 야당의 또 의무 아닌가, 이런 정무수석이라는 것이 왔다리 갔다리 국회하고 청와대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거야 안시계추가 아니잖아요. 한국당은 강 수석의 출입을 거부하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난 1일 국정감사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있다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정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똑바로 하세요. 야당은 국회와 소통을 맡고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무시했다며 강 수석 경질을 요구합니다. 청와대 정쟁수석은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고. 보다 이런 정무수석 처음. 강 수석은 의원 시절에도 국회에서 벌어진 소동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전화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국회 방호원을 때려 벌금 1,000만 원을 내고 청와대 경호원 폭행 논란에도 휩싸였죠. 차를 왜 차시냐고요? 공천에서 배제됐던 그는 공개적으로 과거 행동들을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싸움이 나서 제가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동료 의원들하고
역사를 잡게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올 초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달라진 모습도 보였죠. 야당 원내대표를 찾아 고개 숙여 인사도 하고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만류하며 야당과의 소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측근보고 없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와 여의도를 잇는 가교 역할은 못할 망정 여야 정쟁에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건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뒤 검경합동수사 외에 민간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위원회 그리고 개별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지만 여당과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이 불과 5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보도에 조정림 기자가 합니다. 세월호 참사 재수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도 제가 알기로는 저 수사를 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 된다.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발도 이어졌는데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수사를 지휘하고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그리고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 위주로 부장급 검사 2명, 평검사 5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대검 직속 별도 수사단이 꾸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입니다. 우선 참사 당일 구조 헬기를 해경청장이 이용했다는 문제 제기와 세월호 내 CCTV 은폐 조작 의혹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유가족 단체의 참사 책임자 고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바로 당장 지금 전면 재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은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지만 수사 향방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계좌 추적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조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고 조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인 정경심 씨와 동생은 몸이 아프다며 자주 조사를 중단시키고 있어서 예상만큼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의 계좌 추적은 조국 전 장관과 구속된 정경심 교수 2사람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됐던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부부 계좌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5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이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 재임 기간을 전후한 기간을 한정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측 자금 흐름을 파악해 직접 연루 가능성 판단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 인턴 증명서 발급 관여 여부 확인을 위해 조 전 장관 서울대 연구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기한 연장도 검토 중입니다. 조 씨는 구속 이후 진행된 3차례 조사에서 건강을 이유로 번번이 중단을 요청했고 오늘 소환 요청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시점을 전후해 조 전 장관과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KBS 양승동 사장이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유족과 실종자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 독도 추락 헬기 관련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사과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KBS를 믿지 못하겠다며 원본 제출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양승동 KBS 사장이 대구 강서소방서에 도착합니다. 누가 사장이야? 실종자 가족들은 영상을 보도하고 촬영한 KBS 기자와 직원이 오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심 있는 영상과
해당 직원, 촬영 직원, 보도한 기자, 사장님 같이 오십시오. 그렇게 해도 지금 만나줄까 말까요 지금? 한 가족이 양순동 사장을 붙잡고 울며 매달리지만 KBS 직원들이 양순동 사장을 둘러싸며 빠져나옵니다. 직원의 좀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이 좀 논란이 확산되고 유족들한테 굉장히 어떤 아픔,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KBS는 앞서 오늘 오전 실종자 가족에게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방송한 영상을 왜 다시 보여주냐며 오열했습니다. 일부 가족은 충격에 실신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보는 영상을 이걸 공개적으로 와서 한다는 거는 이거 지금 여기 계신 분 한번 KBS 진짜 너무하네요. KBS는 원본 영상이 담겼다며 촬영한 직원의 휴대폰을 해경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가족들은 KBS를 압수수색해서라도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색당국은 오늘 대구로 이송한 세 번째 실종자가 손가락을 다친 선원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재 소장이 오늘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어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인천경찰청으로 연행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조사에 앞서 주한 몽골 대사관 영사면담과 변호인 접견에만 4시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과 폭언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전히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은 면책 특권 대상자가 아니라는 공문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도르지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한동안 국내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도르지 소장과 함께 탄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인 A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대사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A씨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군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이끄는 법원장이 식품 군납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이 검찰은 고등군사법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군 안팎에서는 군납업체의 전방위 로비 중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군납비리 수사의 신호탄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장 A 준장을 어제부터 직무 배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어제 용산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어묵을 만들며 2007년부터 군에 납품해온 B기업은 2016년과 이듬해 갑자기 감자튀김 입찰에 뛰어들며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 해서. 영업은 하시고 계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검찰은 12년간 군납 과정에서 A 준장이 돈을 받고 서류 조작 등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 관련 여부가 소명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습니다. A 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군에는 다음 주까지 휴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B 업체가 납품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수사가 정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최근 폭언과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퇴의 압박 속에서도 직을 유지했던 권 회장이 갑자기 숨지자 협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권영훈 회장이 오늘 오전 서초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시 4분이시고요. 그때 신경질 출동에 있었다는 거. 평소 출근 시간인 아침 8시가 지나도 집 밖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외출했다 돌아온 가족이 쓰러져 있는 권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딸인데 연락을 이렇게 누르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혼자 안 되니까 기사를 불리고 자고 위에서 사기하고. 현장 감식과 유관 검시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나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권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최근 운전기사와 협회 임직원들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장직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금투협은 지난달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권 회장 거취를 논의했고 권 회장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임기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회장직을 유지했던 권 회장이 갑자기 숨지자 협회 측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권 회장은 주변에 잠이 잘 오지 않아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걸그룹 출신 배우 심은지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유례없는 일인 만큼 악플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대 초 인기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멤버였던 배우 심은진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30대 여성 이모 씨가 심 씨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해 근거 없는 댓글들을 6개월에 걸쳐 단 겁니다. 심 씨의 고소로 이 씨는 한 차례 구속 수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악플러 이 씨가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다며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내용을 반복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맞물려서 실형 선고를. 지난달 배우 설리가 숨졌다는 비보에 악플러와 재판 중이라 남일 같지 않다며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던 심 씨. 선고 결과가 나오자 이 씨가 부디 5개월을 자숙하고 반성하기 바란다며 언젠간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날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서울 한복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수색을 벌이자 옷을 벗은 상태로 도망치기도 했는데 외박 나온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뒷덜미를 잡아 끌더니 폭행까지 합니다. 남성은 현장을 떠났고 폭행 장면을 본 사람들이 놀라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난 3일 새벽 2시 반 서울 홍대 거리에서 외박을 나온 현역 육군 상병 20대 A씨는 여성 B씨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거리에서 마주친 B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고 B씨가 도망치자 이곳에서 폭행했습니다. 범행 직후 도망친 A씨는 30여 분 뒤 인근 차량 뒤에서 발견됐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은 알몸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에게 발각되자 A씨는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고 300여 미터를 도망친 뒤 현행법으로 체포됐습니다. 목격자들은 A씨는 범행 직후 맨몸 상태에서 현장 주변을 수색하는 경찰이 피해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줄에서 왔던.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검거 당시 술에 취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의 여파가 국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과 홍콩인이 대치하는 집회가 대학가에서 열려서 충돌 직전까지 가는가 하면은 홍콩 지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한 홍콩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콩 민주화를 외칩니다. 동시에 시위대 옆에서 중국인들이 중국 국가를 부르며 휴대폰에 오성기를 띄워듭니다. 양측의 언쟁이 오가고 경찰이 중재하기도 합니다.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난 2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대와 이를 반대하는 중국인들이 충돌했습니다. 제한 홍콩인 100여 명과 중국인 30여 명은 이곳 홍대 입구역 앞에서 약 50분 동안 대치했습니다. 위험했었어요. 욕이 들리고 그러니까요.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어로도 자기들끼리 욕하고. 최근 연세대에서는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잇따라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인 5명이 가위로 현수막을 자르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과 홍콩인 사이의 갈등이 한국에서도 불거지면서 치안당국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사진 한 장 보시죠. 이 마을 앞에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새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도 마을을 에워싸면서 섬처럼 갇힐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마을 고립도 고립이지만 고속도로 소음과 분진, 개발 제한까지 우려돼서 주민들이 농성에 나섰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한 한 마을. 거대한 중장비와 트럭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곳곳에 공사 중인 구조물이 보입니다. 공사 현장 바로 옆엔 주민들이 천막농성 중입니다. 매연 다 먹고 오염된 공기 다 먹고 다 일찍 죽으라는 것밖에 더 안 되냐. 이들이 반대하는 건 8월 시작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 이 마을 앞에는 이미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신설되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마을 전체가 2개 고속도로에 갇힌 형태가 됩니다. 두 고속도로가 만나는 나들목에 40가구 주민 100여 명이 고립되는 것은 물론 사방에 지나는 고속 차량으로 소음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영동고속도로가 나면서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시끄러웠었는데 차들이 쌩쌩 달리고 그러면은 그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분진과 흙먼지 피해는 물론 흙으로 산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거의 서풍을 불어요. 다시 와서 다시 먼지가 이제 이 마을로 간다 소리죠.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라 주변 개발이 제한돼 땅값 하락도 예상됩니다. 그냥 우습게 하는 거 자금만 그냥 주민들을 여기가 아파트 같은 게 대단히 서서 봐. 애들이 이렇게 하겠어? 도로공사 측은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계기준에는 적합하고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노선 변경했을 경우에는 교통안전 설계 기준이 적합하지 않고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이주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묘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들은 해소될 방안이 없는지 계속적인 체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공사는 계속되는데 대책은 없고 주민들만 애가 탑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말같이 이렇게 인간 동물원은 없을 거야. 가다 놨으니까.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군대에 갈 수 있는 병력 자원이 갈수록 줄자 정부가 군 병력을 50만 명 선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지금보다 8만 명쯤 줄이는 건데 대신 여군의 비중을 높이고 기화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말 기준 군 상비 병력은 57만 9천 명. 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 규모를 8만 명가량 줄여 50만 명으로 감축합니다. 인구가 줄어 갈수록 병력 수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병력 의무자가 4, 5만 명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전의 양상 변화 그리고 병역 자원의 감소에 대응하여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고 병력이 주는 대신 군은 첨단 무기 체계를 늘립니다. 드론복과 정찰 위성, 무인 항공기 등을 전면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간부 여군의 비중을 늘리고 귀하자의 병력 의무화도 검토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사단 수는 계속 감축되고 최전방 사단이 담당할 전선은 늘어나 군 전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교사 수도 줄입니다.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현재 4,000명 선에서 2030년엔 최대 3,100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인데 학령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라 이보다 더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이 점차적으로 이 부족 부분이 확산된다 보시면 됩니다. 인구 감소의 속도도 점점 빨라져 올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손병철입니다. 요즘 가장 안전하고 손쉬운 사업으로 커피 전문점이 각광받으면서 하루 38곳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치킨집의 2배죠. 그러나 10곳 가운데 한 곳은 돈을 벌지 못하고 문을 닫는 비율도 치킨집보다 높았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밥 먹고 커피 한 잔은 하나의 코스가 됐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좀 피곤해서 잠 깨려고 먹고요. 점심에는 그냥 뭔가 식후에 그냥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커피 소비가 대중화되면서 7월 기준 전국 커피 전문점은 7만 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전체 매장 10곳 중 한 곳은 적자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영업이익도 연평균 1,0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거리 안에 너무 많은 커피숍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분산되는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나 남는 거에 줄어든 건 사실인 거죠.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업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22%로 떨어졌지만 폐업률은 11.9%에서 14.1%로 올랐습니다. 치킨집 폐업률보다 높습니다. 같은 상권이라도 매출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고 장사가 잘 되니 여기서 장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폐업 매장의 절반 이상은 3년을 못 채우고 문을 닫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폐업보다 창업 비중이 높아서 경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에 건강보험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3조 2천억 원을 넘어섰고 그 증가폭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MRI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새벽까지 촬영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단순한 두통 가지고 이제 MRI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지난해 4분기 전국의 MRI 촬영은 77만 건으로 바로 전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보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은 줄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입니다. 지난해 건보 재정은 8년 만에 처음으로 3조 2,625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지난해 말 1,778억 원 적자로 추정됐지만 병원 등에 지급해야 할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공식 회계 결과 2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채가 예상을 넘어 커지고 있는 점입니다. 문케어가 도입된 2017년, 올해 부채 비율을 37.1%로 예상했지만 2달 전에는 74.2%로 수정했고 2021년 전망도 47.6%에서 102%로 높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조 원의 누적 적립금이 3년 더 앞당겨진 2024년에 소진될 것으로 1년 만에 전망치를 고쳤습니다. 보험료 인상 부분을 감안한다면 비급여의 급여 항목 부분은 속도 조절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보험료율이 계속 지금 3%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입자들한테 부담스러운.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늘고 있는 데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적자 폭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죽음만이 자유의지라고 말한 쇼펜하우어. 정작 그는 여든이 넘도록 천수를 누렸고 자녀교육 지침서 에밀을 쓴 루소. 정작 그는
5자식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이런 기막힌 은행 불일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인은 묻습니다. 정작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변명은 구차하고 사실은 명확하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사실과 진실 앞에서 모든 변명은 구차합니다. 작년 봄부터 SNS에 이런 유머가 오르내렸습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가수 김건모는 핑계를 불러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인용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명박, 박근혜 탓이라고 하니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자 지난해부터 집권당 안팎에서는 잇따라 과거 탓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온 걸 꼬집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다시 소환하더니 국민연금 개편, 은산분리 완화 논란, 남북관계 교착은 전 정권 탓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최악의 고용 통계가 나오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인구 탓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변명도 나왔죠.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고 올 들어서도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자 세계 경제 탓이 잇따르더니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형편이 되자 어제는 급기야 야당 탓을 하고 나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동안 49차례에 걸쳐 467명의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과 골프며 만찬을 하며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접촉하고 설득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조직 전문가 존 밀러가 쓴 책 가운데 바보들은 항상 남 탓만 한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갈등의 원죄를 덮어 씌우는 것은 국가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선무당이 마당 기울었다고 하고 서툰 무당이 장구 나무라는 법입니다. 그러나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습니다. 11월 6일 앵커의 시선은 바보들은 남 탓만 한다 였습니다. 아직도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고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맑은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내는 건데요. 대신 날은 점점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아지겠고요. 특히 입동인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1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겨울옷을 준비해 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7도, 대구와 부산은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고요. 해상에서는 바람이 특히 강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높은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 지역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